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대 한국역사학과의 김재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보이자 하는 것은요, 최근에 화랑관계에 암석에 새겨진 금속물이 3개 정도, 물론 기존에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박홍국 교수님이 발견한 걸 포함해서 3개를 분석하고 가장 핵심되는 요소를 서약을 이제 제가 잡아냈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화랑에 대한 자치를 중심으로 성육을 기존에 발견된 천진이 써서 전말당원에서 화랑 관계를 이제 추출해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당시 지금까지는 화랑에 대해서 오늘 발표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의 각 지역 사회의 청소년 집단을 국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6세기 진흥왕 단계에 그 현상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2부 두 번째 사회적 배경으로 설명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당시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출현인데 그 새로운 인간관계를 보정하는 것이 뭐냐? 지금은 보정하는 것이 도장을 찍고 요즘은 학생들은 또 손가락을 겁니다만은 당시에는 돌에다 새김으로써 보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류골입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하고 위덕대에서 하고요. 그리고 12월 16일 날 경북일보에서 성류골 금속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이거 현재 성류골 상태입니다. 지금 가시면 대부분이 그 유적지인 여기만 주목합니다만은 요 앞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굴 부분 생각보다 굉장히 그 규모도 작고 하지만 그 앞에 일정한 공간이 있고 후대에 아마 절터 자리도 지금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들락거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글자를 발견 못했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은 글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글자 자체에 판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신 기계 장치라든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향후 더 좋은 사진 자료가 나오면 판독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내용이 칠행어로 된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오늘 제 설명에 맞춰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는 연대가 들어가고요. 개년 3월 8일이 들어가고 두 번째 나오는 모르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인명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밑자 이후는 판독을 전혀 못했습니다만은 신라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관등을 띈 사람이 앞에 나오고 뒤에 띄지 않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인명이 아닌가 저게 추적되고 뒤에 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2줄에 걸쳐 나오는데 그 2줄에 걸치는 것을 전혀 지금 현재 글자 자체를 판독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떠오르는 것은 인료로 연결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전에 논문에서 해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지인이라고 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 관직에 해당되는 것을 뭐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도인이라고 해서 칼도자를 해서 칼로 색이 남아 사람을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을 연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진흥왕대 설이 있고 통일기 이후 설이 있습니다면 저는 오늘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글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 글자를 보시면 요즘 한자로 사전에 전혀 못 읽으시겠죠? 예, 신라인만 이해하는 글자입니다. 요걸 사전에 찾아보시면 개년을 6세기 신라인들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린 겁니다만은 당시 신라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정자체보다는 간단하게 암석에 생기는 이 자체를 이제 선호한 것이고 이것이 통일이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연대의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 이 당시에 그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6세기 진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그러면 이 당시에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정해년이라고 해서 유명한 576년에 백제 창왕 위덕왕을 때 만들어진 사리감 북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자 보시면 아까 거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또 하나 천전이 서석에도 규모하게 오늘 또 중요한 겁니다만 시간성에서 제일 중요한 개인형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체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하는 시점이 6세기 7세까지 갑니다만 한정되기 때문에 저것은 역시 6세기 금속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예,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제 분석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일부 설명했기 때문에 하시고요. 여기에
네모 모르는 주라는 것을 보통 굴주나 음주로 합니다만은 그렇게 볼 때는 약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료에 나오는 그 굴신이 나오기 때문에 동굴에 신이 있는데 다시 동굴의 주인을 상징하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굴의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 역할과 관계된 것과 추정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일 지금까지 비판한 것이 신라 시대의 금속문에는 사람의 이름을 할 때 꼭 어디 출신 사회부나 회부 출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기 이후가 되면 이제 그 출신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연대를 통일기 이후에 봅니다만은 저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금속문 2개에도 출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출신지가 없는 것이 동굴 석각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 곧 그 사람들이 화랑이라면 화랑은 출신지와 관계없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하나 뭐 일반적인 이건 다른 논문에서 지정된 겁니다. 박원기 교수님 지정한 건데 대내마에서 남하로 바르는 시점을 가르쳐 가지고 대내마가 쓰인 503년에서 551년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신라 금속문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부명이 꼭 나간다면 여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6세기 금속문이 아니게 아니고 이 금속문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지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능을 제시했고요. 도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새긴 사람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창고 경자와 먹는 식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리하는 관계와 관계 있지 않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천전리 서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원명과 추명의 내용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랑자가 들어가 있는 화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랑인 영랑이 성업했다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내 앞에 보시면 영랑이 당연하게 경주 왕경 도성인이지만 안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랑과 이름의 관계에서는 출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풍 강세와 호세랑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풍은 상대 등을 역임했던 사료에 나옵니다만은 뭐 일치할 수도 없지만 대략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호세는 진평왕대라는 호세랑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낙서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한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낙서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장소에 왔기 때문에 낙서 이전에 문장에 대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낙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세운 비문인 봉평립이나 냉수립이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핵심은 암석에 쓰인 것은 문장 구조의 패턴이 틀리고 새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과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름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침 이번 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답사를 가게 돼요. 위에서 마침 길이 뒤로 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는 여기 도착해서 보기 바빴는데 한참을 걸어서 대곡 박물관에서부터 안각화 박물관에서 쭉 걸어서 오니까 위에서 계속 제가 한 10여 분을 내려보니까 왜 여기에 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지금까지 사진대로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제일 주목했던 것이 이런 것이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화랑의 이름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한편 이제 오늘 이도학 선생님이 이제 최초로 이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뭐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도학 선생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여기 정말성국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게 뭔가 하니까 누구 사람 이름 가다 효필 가다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낙서 개념 간단히 왔다 했는데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플러스 행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행을 단순하게 왔다 갔다로 해석하기에는 여기 왔던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이 적었기 때문에 당시의 행이라는 것은 화랑이라든지 특수한 집단들이 여기 와서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수련이라든지 화랑의식을 거행한 것과 관계된 용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다른 분들의 사진에 비해서 앞에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다 막 글자만 읽으려고 전말동을 합니다만은 앞에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성결동굴에서도 명문은 동굴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조선시대 절터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입니다. 저는 예서가 생각이 이 축대를 만들 때 이 공간이 아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당시에 아마
의식을 했던 공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경주에 고분을 발굴합니다만 요즘은 고분만 석실만 발굴하지 않습니다. 고분과 고분 사이에 길이 존재했는가? 거기에 의식행위를 했던 것을 발굴해서 발굴에도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동굴 자체 새기는 것보다 이 사람 새긴 사람도 여기에 어떤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 새긴 것들이고요. 여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설명했던 이런 방식이고 광장에 주의해야 되고 형은 그래서 그러면 형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사료에 보면 뭐냐? 김유신과 열기 많이 이용되는 사료입니다. 화랑들이 유한다는 게 단순하게 놀러 간다는 거 아니고 화랑들이 수련을 하거나 화랑의 수련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할 때 했던 글자가 유이듯이 행도 그와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똑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또 개인연이 나옵니다. 눈치챘겠습니다만은 개인연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여기 보시면 개인연인데 여기 가는 개인용은 봉배형, 진경형, 양재형처럼 사람의 이름이라 사용했는데 너무 강한 걸 사용했습니다. 신라인의 이름을 치고도 약간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으면 공손하게 받들어 의식을 행하다, 진경사로에서 행하다, 양의 기용을 행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사람 이름 역시 가도로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뜻으로 서술적 의미를 가진 거로 재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형을 단순하게 나 왔다 갔다 놀다 갔다 보다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서석에도 보면 해석 안 된 게 있는데 정의 봉행도 역시 정의란 사람이 받들고 갔다고 해석했는데 이것도 역시 행위와 관계에서 정숙하다는 의미, 받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공교롭게 개가 나오는데 글자체를 잘 보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만은 개는 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성문은 6세기나 7세기 전반일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 이후의 가능성.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거하고는 100에서 150년 정도 연대차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글자체와 관계에서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비석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택했냐? 물론 세 가지 택한 가장 이유는 제가 박물관에 있을 때, 제가 박물관 20년 3개월 근무하고 6년 전에 이제 대학을 옮겼습니다만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박방용 원장님인데 그때 그분이 이번에 주면서 항상 발표를 할 때는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료를 이렇게 먼저 오다를 주셔가지고요.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한 석각세점은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금성문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진흥왕 순수비나 봉평리배 같은 경우는 비석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법령 과정을 보여주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교통례야.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소카 왕이 교통례 세움과 마찬가지 원리에 세우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이구주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굉장히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직명, 관직, 출신지 어디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고 반등이 뭔가 나오지만 이 석곽은 동굴이나 계곡의 암석에 새겨진 문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와 관련된 특수한 집단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끼리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라 안에서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죄송합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요한 의미냐? 그럼 특수한 집단이 뭐냐? 여기 와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그 행위의 결과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첫머리 말했지만 현재의 보정은 인감 도장으로 하지만 당시의 보정은 돌에 새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랑의 새로운 메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약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마치 서약을 원시 공동체부터 쭉쭉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6세기에 화랑이 한 서약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냐? 그 전의 인관상과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주목할 게 계hen역입니다. 그럼 왜 계hen역이 다 나오느냐? 제가 주목하는 승려국에도 나오고 정말동원 천진이 서석에도 2개나 나오게 됩니다. 계hen역이 어떤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마지막 해를 60간지의 마지막입니다. 새로 끝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을 하고 돼지입니다. 검은 돼지 했는데 뭐냐? 양이 가장
성해지는, 음이 가장 성한 해에서 다음 양으로는, 지금으로 치면 동지화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랑은, 동굴은 음을 상징하고 여성성을 상징하고, 화랑은 남성을 상징해서 음과 양의 조화가 일체적인 목표가 되고, 두 번째는 음이 가장 성한 육식간지 마지막 개인연을 하고 다음에 동지처럼 새해가 밝아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역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저는 수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이라는 것도 그냥 완 게 아니고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화장투쟁 인문에서 또 하나 이제 기본적인 분석인데요. 화랑과 관계에서. 그럼 왜 화랑과 관계된 인명에서는 뭐 100%는 압니다만 제가 찾은 게에서 왜 다 출신지, 그리고 관직은 아니에요. 화랑은 관직에 나가기 전이니까 없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러므로 관등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 출신지는 꼭 표기하게 되는 6, 7세기 사회의 원칙에서 왜 그러면 어긋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실은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예학과 관계였습니다. 화랑토가 성립된 사회적 배경의 시대면 지정왕부터 법원왕, 진흥왕까지 3대 한 50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약간 빨리 진흥왕 초로 보면 한 2, 30년 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일단 농업 생산력이 기존과 발전하며 철제연기구가 보급 확대되고요. 우경이 전국적으로 이제 신라 영령대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보게 되고, 청제와 같은 수리 시설을 국가에서 이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도로를, 지금은 좀 고속도로와 국도를 놓게 되고 우편역을 설정해서 소식을 전하는 기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도성에다가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유통과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법으로 묶어내는 율령이 이제 처음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 구획화에 따라서 왕궁을 하는데 최초의 왕궁은 절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이 변화에서 제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책은 없습니다만 이야기 하나를 그냥 끄집어냈습니다. 사다함이 가야를 멸망시키자 진흥왕이 사다함에게 상을 내려주게 됩니다. 화살표를 했습니다만은, 진흥왕은 양전, 좋은 땅과 포로 300인을 내려주게 되는데 사다함이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대신에 좋은 땅 대신에 알천, 북천에 있는 불모지지, 황무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300인의 생군은 자기가 가지지 않고 양인으로 석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화랑이 9세대를 국가적인 체제로 만든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 저는 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그전이 양전이라, 지금은 하천가가 좋은 땅입니다만 신라시대였다만 해도 하천가는 수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물길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황무지였습니다. 실은 야트막한 구렁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동천동이라든지 지방 부지 쪽에 살다가 현재 중심부로 내려오는 것은 황룡사 개발 이후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다함은 그전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집니다. 남들이 황무지라 했던 것이 수리시설만 되면 개발을 타고 지금의 여의도와 같은 강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비로서 부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가 소장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생산력이 높다는 사실을 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화랑이 단순하게 공동체선언이고 그 전에 집단을 바꾼 게 아니고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화랑은 그 전과 다른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를 좀 이제 요것만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그 전에 살던 곳은 이렇게 산악지대였는데 이 중심부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불교와 관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중심부는 6세기가 돼야지만 이렇게 되고, 이 상태는 지금 통일기 상태, 이렇게 격자형의 방이 설계된 건 통일기입니다만은 6세기의 기본적인 틀이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 가장 핵심이 바로 이런 수리시설입니다. 보봉왕 때 중국에 걸쳐 수리시설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땅의 개념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신라 국가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죠? 국가의 변화가 먼저 중요합니다. 국가는 사회가 이제 변해되잖아요. 농업 생산을 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동을 막기 위해서 지역 단위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도성 사람들은 부로 고정을 시키고 지방 사람들은 촌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금속문에 보시면 항상 사람 앞에 지방 사람은 촌이 나오고 서울 사람은 회부, 탁구처럼 부를 관청합니다. 이것은 뭐냐? 국가의 시행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사회 변화에 전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한 지역의 고정을 이게 조선시대까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국가가 지향했던 지향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의견입니다만은 신라국가는 비석에도 전부 육부와 나머지 지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립적 관계는 뭐냐? 신라국가가 이제 6세기 이후에는 그전에 해련이라든지 공동체가 중요했다면 6세기 이후는 지역 공동체, 지역의 사람들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또 한편 그 6세기 나타난 얼마 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 하니까 법흥대항 때의 일입니다. 거지벌촌이라고 하는 지금의 언양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사라고 하는 호민층과 다인이라고 하는 촌락민, 뭐 해석하면 저는 다인이라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지방민들이 스님 두 분과 같이 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세기 신라인이 지정하고 신라국가가 지향하는 점은 사람관계 여러 가지를 떠나가지고 거지불촌이라는 지역 안에 거기 사는 사람들을 고정시켜가지고 그 지연 공동체를 움직여. 여러분들이 현재 주문해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도 이때 6세기 시스템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연 중심의 공동체가 당시 6세기의 신라인들인데 화랑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를 관칭하거나 자기 출신지를 관칭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적어도 6세기 신라국가는 그렇게 지향하지만 그것으로만은 국가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빈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새로운 부분이 필요하게 돼요. 왜? 사람을 지연에만 고정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 그래서 만들어낸 게 호적이라든지 촐랑문서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만은 여기서 화랑제도는 이러한 것과에서 배치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전혀 관념이 다른 제도입니다만은 보완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 가게 됩니다. 당시 지역 중심의 사회였지만 그와 다른 것들이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지역을 떠나가지고 화랑과 낭도 간에는 나는 출신지, 계급, 신분을 다 떠나서 물론 남아있습니다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료 중에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 노태우 선생님 정합니다만은 문객, 문도, 문화, 객처럼 이 시기 이후에 전혀 다른 용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 삼국시 지원조의 문경을 이제 낭도라고 하는데 화랑들은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또래의 낭도들이 자의적으로 결성한 것이고 그러므로 일정하게 자기 자신들의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일정한 의식이나 그것이 서약을 통해 가지고 맺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이 화랑도라는 것은 당시 왕경육부, 도성육부나 지방촌락처럼 지연에서 맺는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는 관계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6세기를 구정하고 있던 지연 중심 사회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이제 가지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김효신의 용화항도에 보이는 고려 출신 낭도 백석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들이 국가 체제 속에 들어가서도 한번 맺어진 관계는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예. 또 한편 그러면 이것이 금속문에는 없느냐? 금속문은 지금까지 명활산 작성비는 국가와 관계에서 주목했습니다만은 5대국이라는 촌안의 내부에 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촌이라고 하는 집단 안에 이 도라는 것은 누구냐 보시면 공인인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추해도 문질해도 뭐리도처럼 사람을 중심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국가가 기본적으로 무슨 촌에다가 주민들을 편지했지만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원리인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게 되고 저는 이 도를 역시 사례에 나오는 화랑과 낭도와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심에 있던 도성부나 촌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단위 주민을 안정화시킵니다만은 이걸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고 화랑과 낭도의 화랑도라든지 금속문화는 이런 도 집단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과 관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되게 되니까 아까처럼 국가가 보정해 준다거나 벌써 감사해버린다. 국가가 보정해 준다거나 지역 집단 내에서 자율성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이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제가 그러면 무엇으로 이들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화랑도로 돌아가자면 낭도와 화랑도 마찬가지 개인적 차원의 주중강이니까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문제가 가장 되고 저기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잘 여러분이
그 원강의 세속옥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약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문서가 기본적으로 목간이라든지 종이 문서에 쓰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주요한 문서는 종이로 하게 되고 간단한 거는 목간에서 나무에 쓰게 됩니다만 또 하나 주목할 게 이때 이제 돌로 된 것입니다. 돌에 된 것들 대부분 보시면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또 나왔습니다만은 남산 신성비의 수로처럼 몇 년, 3년 안에 무너지면 벌을 받는 같은 이런 법률 조항들을 실게 됩니다. 왜? 종이 불타버리고 나무도 없어져 버리지만 돌에 새겼을 때 영속성, 물론 청동형이나 쇠도 새기면 오래 가겠습니다만 신라인들이 아마 가장 주목했던 요소가 돌에다가 서약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속에 나오는 이러한 서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약속, 신이 합니다만은 이거는 5세기 이전에도 물론 약속은 존재합니다만은 이때 금성문의 광복이나 아까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임시석에서 6번 저는 제가 알고서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었는데요. 왜 그렇게 짧은 문장 속에서도 많이 하느냐? 특히 6세기와 7세기 전반 우리가 신라 중국이라는 시점에 이것이 중요하냐? 앞뒤 시대에도 서자라고 하고 약자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고 돌에 새겨가지고 명세하고 안 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 철칙 같은 것을 정해주는 것이었고요. 그럼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국가와 인간의 관계도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화랑으로 대표되는 이 시절의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그거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유일하게 돌에다 새기는 것이에요. 돌 중에서도 이동하는 비문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암석에 새겨진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왜 암석에 새겨졌느냐? 답은 바로 이 서약이라고 하는 당시 문화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가진다면요. 화랑도 우리가 말하면 공동체 그리고 해련은 뛰어넘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관계를 마치 원수의 공동체에서 넘어간 거로 해서 물론 그것이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랑도 조직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령이 경포된 이유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연호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원시 공동체 사이의 인간 관계가 아니고 아까 말한 신라 6세기의 지연적 중심 사회에서 다른 방식인 인간적 관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핵심적인 측면. 그래서 제가 아까 사담이 여러분들은 화랑하면 전쟁 아까 말한 노는 겁니다만은 수리시설과 관계해가지고 땅 소유하고 노비를 양민해방하는 거 주목 안 하셨죠? 저는 바로 그런 측면까지도 다 고려해서 화랑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남수입니다. 사실 오늘은 신라를 꽃피운 꽃다운 사내 아이들을 노래하다 아주 꽃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시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꽃을 볼 때는 꽃이 필 때 보면은 꽃이 왜 이렇게 더디 피느냐 이것을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꽃이 피고 나서는 이게 꽃이 곧 질까봐 또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선이들은 꽃이 반틈 피었을 때 본다고 그렇습니다. 화랑도도 그렇습니다. 화랑도의 가장 절정기는 이전에 조봉환 교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중고기입니다. 중고기가 절정입니다. 지금 진성황대는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꽃이 다 져버리는 그러한 시기에 한 명의 화랑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바로 효종랑입니다. 무너지는 시기에 효종랑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효종랑에 대해서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이 하대에도 진성황대에도 신라가 무너진 때에도 화랑이 굉장히 말하자면 발전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진성여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성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진성왕의 시호가 진성왕입니다. 진성입니다. 성왕입니다. 성왕이라는 것은 세인트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사전을 담고 있는 게 진성왕의 시호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진성왕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조선시대의 여러 서진들이, 역사학자들이 진성왕을 굉장히 좀 음란한 그러한 여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암탉이 울면은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이죠. 과연 그러하였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진성왕 때 물론 신라가 멸망한 것은 멸망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 신라의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둘 수 있는 게 바로 인재 선발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신라가 인재 선발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화랑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기의 화랑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전통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함께 새로운 어떠한 제도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그러한 점을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마지막 화랑이라고 할 수 있는 효정랑의 이야기를 담는 미안합니다. 효녀 지은의 일화에 왜 효정랑의 이야기가 들어갔겠는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이 효정랑의 이야기를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왕의 논의와 관련해서 효정랑과 진성왕 이후의 정치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화랑도가 이 진성왕 대 이후에 말하자면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우리가 진성왕대의 최채원의 유불선, 삼교 유교의 사상에 대해서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을 진성왕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자가 어떻게 변모해 갔으며 그 과정에서 화랑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이런 것을 살필 것입니다. 자, 그동안 신라하대 화랑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화랑도의 특권의식이 감퇴했다. 말하자면 화랑도가 쇠퇴했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반면에 화랑도의 사명적 성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기백 선생님이 사명적 성격을 강조한 반면에 삼품이나 이기동 선생 같은 경우는 국학의 발달로 화랑도의 특권의식이 아주 약화됐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견해는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화랑도가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화랑도의 정치적 기능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무력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삼국사기 열전에 말하자면 효녀 지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열전과 달리 효녀라고 또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녀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효자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이는 이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효녀 지은이라고 특정을 하고, 지금 어디죠? 여기 효녀 지은이라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녀 지은전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음을 보시죠.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빈녀 양모조라고 해서 빈녀가 특정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효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빈녀가 어머니를 봉양했다. 눈먼 어머니를 봉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삼국사의 열전을 보면은 이 열전팔에 여러 가지 뭐 효행, 강직, 은일, 문회, 정절조의 향덕과 성각 그리고 효녀, 지은조 세 명의 열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효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출신을 밝히고 성품을 밝히고 효행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국가에서 표창한 사실. 그러면서도 김부식이는 이 논찬에서 성각전 논찬에 몸을 훼손해서 효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름 없는 촌부가 말하자면은 효행을 한 그 사실이 가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효행전에 향덕과 성각전을 실른다. 이러한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효녀 지은조에서 효종랑의 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효종은 당시 삼재상 서발한 인경의 아들로 국왕의 형 흥공왕의 딸을 시집 보냈다. 뭐 이렇게 다른 효행전과는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삼국유사 효선편에는 모두 5명의 효행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진정사가 나오고 김대성이가 나오고 향덕이가 나오고 손순이 나오고 빈녀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빈녀는 아까 효녀 지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정사나 대성 그리고 손순이나 빈녀의 경우는 마지막에는 말하자면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절을 짓는 이러한 불교와 관련된 사실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덕의 경우는 할고 말하자면 넓적자리 살을 베어서 어머니를 봉양해서 병을 낫게 했다. 그래서 이기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할고가 왜 삼국유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특이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선이라는 그러한 효선편이 효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기배 선생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속인들의 효와 그리고 불교적인 불교적인 효를 손으로 보고 효와 손을 합친 그러한 용어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일련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서에 보면은 벌써 선부모하는 것을 효로 한다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통사 대각국사비 이 비는 김부식이가 편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각국사가 천성이 지극히 현손스러워 부모의 잘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그 돌아가심에 미쳐서는 생각을 다하고 정을 다하여 공덕을 지어서 소비한 스스로 팔을 불태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공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하대에서는 대효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친한 일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높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하자면은 극락의 고향에 이렇게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사가 효손쌍미했다는 이야기를 따는 게 아니라 진정사가 공덕을 지어서 결국은 부모님이 마지막에 그런 천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극락에 갔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극락에 모시는 것. 이것이 불교적인 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향덕의 효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김부식이는 자기 몸을 손상한 것을 전혀 이것은 부모님이 주신 몸을 손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녕탑 금당 치성문 이게 810년도 겁니다. 신라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언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삼보에 귀유하고 사언에 보답하는 방법으로서 말하자면 영구 그러니까는 매 쫓기는 비둘기를 갖다가 치근하게 여겨서 할고 자기 몸을 떼어서 말하자면 비둘기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보리라고 한다. 깨달으며 한다. 이러한 구절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우연경에 보이는데 이 우연경에서 10이라는 소위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10이라는 왕이 보살행으로서 말하자면은 비둘기를 갖다가 구한 그러한 전생담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라사에 이러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향득에 그러한 고사가 있었고 이것은 불교에서도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이런 스님이 이해를 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할고의 이러한 향득의 효행을 이런 스님은 과감히 유교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불교의 효행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그러한 효녀 지인주의라는 유교적인 분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효정랑의 가계를 갖다가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소위 당황실에 폐문을 올렸다 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효녀 지인주 삼국사기 효녀 지인주의 하나의 원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궁인사 빈녀 양모조에서는 만년에 이르러 전날의 효연과 함께 양존사를 건림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같이 전승됨으로 인해서 민간의 전승을 담기 때문에 상당히 불분명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승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효정랑과 이제 진성화 이후의 정치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체로 저는 진성화 3년 이후의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게 문객이라는 용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태동 교수께서 자세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객이라는 것은 낭도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고려시대 용어를 빌어와서 쓴 것이다. 그리고 이 문객을 과연 청소년 집단인 화랑의 낭도와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고려시대의 낭도를. 고려시대의 낭도라는 것은 결국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무신 정권에 이렇게 기부한 이러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자면은 자기의 급료를 받고 봉사했던 완전히 주종관계죠. 그래서 사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의 화랑을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신라의 화랑은 15세 이상의 청소년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후로서 맺어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주종관계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좀 물론 비슷한 성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만년에 어떠한 관직에 나가서 서로 마주쳤을 때 과연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들을 갖다가 문객과 같은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오대상 지상탑사입니다. 이 오대상 지상탑사는 말하자면은 진성왕 7, 8년 무렵이 되겠죠. 그 무렵에 소위 해인사의 승속들이 대거 참사를 당한 해인사를 지키기 위해서 참사를 당한 그리고 승속들이 이 절을 수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전투를 벌인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불도를 닦지 않고 선을 닦음으로써 마구니를 면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도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수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지칭할 수도 있고 도가적인 선을 지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 선은 제가 보기에는 은일에 빠져 실행이 없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화랑도들을 갖다가 우리는 설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화랑대에 말하자면 실천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보면 화랑도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위난하고 도적이 들고 끓고 있는데 중국이란 마땅히 화랑들이 나가서야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속들이 호국과 헌법을 기치로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 우위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효공왕 뭐라고 그러냐면 도적을 토벌하는 일은 대부분 어그러지 기수였어. 무딘칼을 갈면서 노력해 보지만 난공을 타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배 한 척도 띄울 수 없게 되고 육지에 수레 한 대도 보낼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이 바로 경주 완경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화랑들의 활동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화랑들의 재정적인 지원자는 바로 화랑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효종랑에 나타난 바로 인경, 대각관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돈을 대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장전으로서 그러한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효공왕의 흉고 당시에 과연 화랑들이 관여를 했겠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효공왕의 흉고에 대해서는 신도광의 즉위에 대해서는 박시왕이 새롭게 등장했다. 굉장히 신기한 상황입니다. 우리 삼국사에서 굉장히 신기한 박시왕의 3대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광의 자매가 효공왕의 왕비가 되면서 김씨에서 박씨로 계승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한편으로 건국계, 고려 건국계의 구사구사 편찬자들이 고려 건국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박씨 왕계를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사 성각대사 평강탁비에서는 위로는 성주가 없으면 고수도지대를 풀어놓은 것, 이게 하나가 넘어간 것 같네요. 성주가 없으면 구순도지를 풀어놓은 것 같았으며 아래로는 영렬한 무리들만 모여있어 경애의 난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원희는 집사상 신하로서 서서원 학사였습니다. 42살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 직위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신도광의 직위를 직접 목도한 증언자입니다. 여기서 일컫는 경애의 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애의 난이라는 것은 바로 나쁜 무리들이 말하자면은 조그만 나라를 갖다 먹어버리는, 집어삼키는 말은 쿠데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쿠데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을 조범환 교수가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좀 이상하다. 이것은 뭔가 정치적 병구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원희는 이를 갖다가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쿠데타 세력들은 신도광과 그의 두 아들 승영과 유영, 그리고 문성왕계의 개강과 효종, 유령, 그리고 효공왕의 패척을 살해한 은영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광은 과연 박씨인가? 이 부분을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겸은 신도광 의부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여러분 표식적인가요? 거기에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A와 B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삼국유사의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삼국사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겸을 갖다가 아달라 왕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삼국사의 기록은 좀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신도광이 박씨계에 된 것은 모계를 따른 것처럼 왕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예겸이 말하자면 신도광의 의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부다원이라는 표현은 고대사에서는 이 신도광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과연 의부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당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봤더니 구문일이라는 친구가 의부의 성을 따라서 유정량으로 이름을 고칩니다. 그리고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전년자라는 친구가 의부를 따라서 의부를 따라서 전시로 고치고 의부의 연고로 또 승승장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동시기 일이기 때문에 바로
신도광의 경우도 의부익 예겸은 상대 등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진골 김씨임에 분명할 겁니다. 여러 논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씨성을 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후대의 중국에 있어서도 본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전부 본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신도광에는 두고두고 하나의 그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김부식이가 그러면은 예겸의 의부라고 밝혔어야 되는데 왜 밝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좀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의 이제 묘지명에 보면은 개가 후에도 성씨를 바꾸지 않고 아버지의 부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경우를 살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어머니가 개가를 하더라도 의부성을 따르지 않는 게 아마 그러한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김부식이가 말하자면은 의부라고 밝히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박시환 시대의 신도광 경영왕대 신라 정치무대에서 효종을 비롯하여 유령 김부에 이르기까지 문성왕기 김씨들이 활동하였다는 것은 애경과의 밀착 관계에서 필요했을 것이다. 아마 애경도 저는 추측하는데 문성왕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훤의 신라 왕경침입에 경명왕 경영왕대의 친고려 정책에 대한 반발로 결국은 경영왕을 죽이고 결국은 세웠던 김부도 마찬가지로 그 친족 안에서 찾다 보니 김씨 친족 안에서 찾다 보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신라 멸망의 즈음에 일시적으로 신대왕의 쿠데타로 인한 신라에서 병력 운영의 기밀을 살폈으나 고려 무신정권기의 문격과 같은 사병들의 활동을 살필 수 없었다. 신라는 이미 국가로서의 면모를 잃었고 체원력법과 응반으로 정치사회에서 성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불선의 사조와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신라 화랑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화랑도의 설치 목적은 인재 발굴입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에 들어서 앞서서 이제 조봉환 교수가 국학의 설치로 인해 가지고 인재 발굴이 양분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국학과 그리고 소위 화랑이라는 양분이 되는 인재 발굴의 양분이 되고 있고 또 하대에 가면은 다시 유학을 국자감에 당나라의 국자감에 유학을 보내서 그 친구들 갖다가 말하자면은 대거 기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채원이 같은 인물도 헌강을 굉장히 높이 칩니다. 헌강이라면 진성여왕의 큰형입니다. 큰오빠죠. 그리고 정왕은 병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헌강왕이 굉장히 유교의 예약 정치를 굉장히 전송을 합니다. 헌강왕이 살았을 당시에 최채원은 말하자면은 유교적인 예약 정치를 발휘했었습니다. 그리고 헌강왕이 돌아가자 유교적인 예약 정치가 이제 쓰러졌겠군요. 그리고 불교라는 것이 지금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불교라는 것은 어때요? 말뿐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던 태도가 진성황 초년에는 다시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는 그러한 관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진성황 말년 9년 10년이 되면은 유불선은 하나다. 유불선을 융해해야 된다. 그것도 불교 중심의 유불선 융해를 주장을 합니다. 이 불교 중심의 유불선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소위 해인사 밀필상탑비에 보이는 소위 치군들, 승려들이 말하자면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호구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이러한 데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사조가 결국 최원희에게도 계속 계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헌광왕이 예약을 갖다가 전승을 하다 보니 유교적인 부분으로 유교적인 예약 정치로 경도가 되게 되고 결국은 화랑도의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죠? 화랑도의 인재 발굴의 기능이 말하자면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렬한 무리들밖에 없어. 저쪽에는 용렬한 무리들밖에 없어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 진골 귀족들의 경우 말하자면은 신분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그대로 고위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법 유학생들 두품 계열의 유학생들은 들어오더라도 하급 계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 그러한 모순들, 이러한 모순들이 결국은 신라를 갖다가 인재의 부재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라 멸망기에 화랑도는 진성한 3년 이후 가문과 형년, 도적들의 발호로 국가 재정이 마비되고 군대 저주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가 화랑도를 지원하거나 동원할 방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의 예약이나 도가의 은일, 성가적인 계약에 빠진 화랑도로는 신라에 닥친 국난을 극복하기 어렸을 것이고 최초원이 불교 위에 상교 유해를 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국과 헌법을 동일시한 불교의 성원론에 영향을 받은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말하자면 성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려 성왕으로서 고려 태조가 말하자면 마군이를 대체하고 국토를 안정시키고 이러한 것은 사실은 신라 진성여왕 때까지 4대 왕을 갖다 섬겼던 순지가 이미 이상국가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성왕이 나타나서 마군인을 전혀 없애 도적들을 없애고 그리고 신라가 깨끗한 불국토로 깨끗이 만들고 그리고 모든 신라인들이 갖다가 성불하는 사회 이것을 이상국가로 삼았고 그것을 실현한 군주로서 태조 왕건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려 광정을 고려 시대에는 금륜왕으로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러한 불성론, 성왕론 이러한 것들이 신라 사회에 만연했고 이것이 바로 신라를 국가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데서 결국 최초원의 삼교유명론이 불교 우위의 삼교유명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당시에 결국은 전통적인 화랑도의 포기가 신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헌광왕 때 가장 태평성들을 고가했다고 삼국인사에는 나옵니다마는 이 헌광왕 때 말하자면 신라가 멸망 징조라고 지신들이 나타나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을 갖다가 멸망을 징조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전통을 무시한 그러한 데 대한 비판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신라의 이제 발굴 정책을 포기한 신라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오늘 사회에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아주 기가 막히게도 맞춰주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박남수 연구원님의 신라 진성왕대의 효종란과 화랑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